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돼서는 미국이 세세한 것을 관여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미국이 현재 어려운 점은 과거 정부가 전쟁을 하면서 내러티브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푸틴을 악마하고 러시아를 비방하고 이런 여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와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하는 것은 불가하다. 우크라이나가 중립 상태를 유지해라. 이게 요구사항입니다. 중립이란 말은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러시아에 대한 적대 세력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네오나치가 계속 인종적으로 러시아계를 서브휴먼, 사람 이하로 보고 학대를 하고 차별을 하고 학살도 하고 온갖 폭력을 일삼았기 때문에 이렇게 적대적인 세력이 없어야 된다. 실제로 재래식 전력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를 이길 가능성이 없죠. 결국은 이기려면 핵무기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나올 겁니다. 미국은 러시아하고 화해를 하고 과거의 적대감을 대체해서 생산적인 관계로 진전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슈는 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이걸 수단으로 쓴다면 좀 약간 좀 잔인하다 할까요?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이제 전쟁이 이미 일어났고 이걸 정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돼서는 미국이 실제로 세세한 것을 관여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수단으로 러시아한테 상식적인 것은 대부분 들어주고,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서 생긴 신뢰감이나 우호감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잘 생산적인 관계로 나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현재 그 방향에서도 어려운 점은 과거 정부가 이제 이 전쟁을 하면서 내러티브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푸틴을 악마하고 러시아를 비방하고 러시아가 유럽이나 나토의 심각한 위협이라는 거의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여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하루아침에 이게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협상하고 나니까 갑자기 러시아 푸틴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국내 여론도 있고 언론도 있고 이런 거와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행히 트럼프 자체는 이 같은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정확하게 이 전쟁의 성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출마 나오면서 이제 공약할 때도 이 부분을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이용한 러시아에 대한 대리전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금방 이렇게 전쟁을 끝내겠다. 불필요한 전쟁이고 미국에 굉장히 해가 되는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은 아직도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협상으로 들어와서 이제 상당히 실제로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젤렌스키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현재는 장애물입니다. 헌법적 대통령은 아니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지도자거든요. 헌법적 대통령이 아니라는 말은 젤렌스키가 지금 임기를 지난 상태에서 전쟁을 핑계로 비상계엄을 선언해가지고 그 비상계엄 하에서 임기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이 젤렌스키의 협상상의 위치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부터 치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현재는 우크라이나 지도자로 명색이 지도자가 되어 있죠. 그런데 젤렌스키가 협상을 거부하고 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정보를 지원하거나 물자 지원을 이제 끊었다 넣었다 하면서 이제 훈련도 좀 시키고 해가지고 이걸 대가로 협상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에 비유하자면 목줄을 좀 당긴 상태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미국이 젤렌스키를 조금 더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젤렌스키는 영토 양보에 대한 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그 4개 주에 대해서 합병을 해가지고 2022년 9월달인가요? 11월달인가요? 제가 월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은데 합병을 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은 현재로 이제 그 영토가 러시아 법상으로는 러시아의 영토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헌법상으로 인해서 그 영토는 수복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게 맞고 안 맞고는 국제적으로 따져야 될 상황이지만 러시아 내부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자기 영토라 그러고 있고
러시아는 우리 영토라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충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로는 거의 대부분을 완전히 아니지만 한 8, 90% 이상 거의 확보하고 있다 봐야 되겠죠. 한 80% 이상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젤렌스키는 협상에 대한 진지함이 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한테 3번을 속았거든요. 미न्스크 1 협정, 미न्스크 2 협정에 대해서 속았고 이스탄불 협정은 끝까지 다 해가지고 사인까지 한 상태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철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혀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영토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해서 지킬 거 다 지키고 러시아계 인원에 대해서 그 국민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고 잘 대해주고 자치권을 보장해주는 게 확실하고 믿을 수 있으면은 영토를 굳이 차지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같았거든요. 영토를 차지하게 된 것은 영토의 어떤 가치보다 이제 협상을 하고 나서 다시 깰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서방에서 그동안에 쭉 이야기를 하면서 푸틴이 구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영토를 확장하려 한다. 이런 내러티브는 사실은 그렇게 그다지 근거가 없는 내러티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사우디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회담을 했는데 이 회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한 업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젤렌스키가 자기가 직접 가지는 않고 대표를 보냈지만 협상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휴전협정 30일 제한 이것은 사실상 거의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은 일단 젤렌스키하고 트럼프가 자기 대표들을 보내서 합의를 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어떤 합의안을 하나 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할 때 이제 젤렌스키가 딴소리를 하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이제 미국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협상에 조금 더 신뢰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전협정 30일을 푸틴에게 제안했지만 그 자체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도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심지어 우크라이나도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제안했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협상에 참여하고 또 이 협상을 가지고 러시아랑 협상을 이어나간 이 연결고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형식적이지만 일단 협상 모드에 들어갔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장에서 전쟁은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일단 협상이 시작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 러시아는 수년간 일관되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니까 안보 구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월 24일 날 소위 말해서 특수군사작전을 하면서 러시아가 러우전을 개시했을 당시에 그것보다 2개월 전에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서 최후 통첩성 제안한 협약안이 있습니다. 8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안보 관련 사항으로 미국과 러시아 간에 합의를 하자면서 제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바이든이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1월달에 거절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러우전이 시작되게 됐는데요. 이거를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더 전장의 형식에 바꾸어서 2024년 6월 14일 날 6월 15일부터 스위스에서 유럽평화회담이 이루어지기 하루 전입니다. 그 유럽평화회담에 당사자인 러시아는 초대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회담을 했죠. 그러면서 러시아가 참석 안 했다고 또 불평을 하고 이런 좀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그 하루 전에 푸틴이 제안한 소위 말해서 준 14 라인이라 그럽니다. 준 14 라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앞으로 설명할 사항이지만은 어쨌든 과거에는 안보 구도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좀 바뀐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계가 많이 거주하는 4개 주 루안스크, 도네츠크, 자포로자, 헤르손 지역하고 과거 2014년도에 합병한 크림에 대해서 승인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중립 상태를 유지해라. 이게 이제 요구사항입니다. 나토 가입이 불가하다는 것은 이제 최근에 미국이 수용했죠.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그 미 국방장관 덱세스가 2월 달에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 이제 유럽 사람들끼리 우크라이나 지원 연락관 협의회에서 발표한 것이지만 사실상 다 공표가 된 거나 마찬가지고 최근에 유럽인들도 일부 수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크 루트 나토 사무총장은 이걸 확실히 수용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중립이란 말은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러시아에 대한 적대 세력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네오나치가 계속 인종적으로 러시아계를 서브휴먼, 사람 이하로 보고 계속 이렇게 학대를 하고 차별을 하고 학살도 하고 온갖 폭력을 일삼았기 때문에 이렇게 적대적인 세력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푸틴은 러시아계
그 주들을 러시아로 합병할 생각이 없었고 러시아계 사람들이니까 자기네들 그 동족 아니겠습니까? 또 같은 문화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인종 청소 비슷하게 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이제 개입한 것이거든요. 저걸 만약에 일찍 수용했었으면은 전쟁이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그 상태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소수민족을 보호하고 소수민족에 대해서 문화적 자율권과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스트리아가 굉장히 모범 사례인데요. 1955년도에 오스트리아가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안보협력위원회 규약을 지키고 중립을 선언하고 번영을 한 그런 상태죠. 그래서 대단히 성공적인 사례인데 오스트리아 내에는 이탈리아계, 슬로베니아계, 헝가리계 등 다양한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독일계도 있고요. 독일계는 다수민족이지만 어쨌든 소수민족이 있는데 자신의 문화적, 언어적 자율권을 모범적으로 인정해줘가지고 이렇게 잘 번영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이 지금 거의 몇 년입니까? 70년간 지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 같은 방식을 수용할 것을 러시아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유럽의 안보 구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안보 구도하고 세계의 안보 구도를 틀을 다시 짜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매우 복잡해지고 논란의 여지가 있고 당사 관계 나라들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간도 좀 걸릴 사항이죠. 어쨌든 주요 요구 사항은 나토하고 러시아가 적대 관계가 되어 있는 걸 해체해야 된다. 그리고 러시아를 비방하거나 러시아의 위협을 과장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러시아 쪽은 그걸 좀 이제 바꾸자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여론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은 이걸 이미 내재한 상태라서 유럽의 지도부들이 거의 저기서 지금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미군의 유럽 철수와 맞물려서 유럽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미군이 지금 유럽인을 버리거나 나토의 방위 공약을 조건부로 이제 자꾸 받아들이고 하니까 유럽이 이제 재무장을 해야 된다는 어떤 동기가 좀 부여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배경에는 지난 80년간 미국이 유럽의 질서를 유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미국만 믿고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지금 빠지면은 이제 그들만의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유럽이 저렇게 혼란에 빠진 것은 외부에서 보면 되게 우습게 보이지만 사실은 내부에서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때까지 저런 세상을 한 번도 살아본 사람이 없는 그런 지경에서 지금 새로운 길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길게 보면 전략적으로는 지전략적으로는 또 지경학적으로도 그렇고요. 유럽이 살 길은 러시아와 협력을 하는 게 살 길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만약에 러시아를 배제하고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래 지낼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면서도 지내왔었던 것은 러시아가 좀 약했거나 혹은 미국이 상당히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 때처럼 이렇게 러시아에게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유럽과 같은 배를 탔을 때는 이게 가능하지만 미국이 빠지고 유럽 혼자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는 여러 가지로 힘들죠. 군사력도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으면서 적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사실 난센스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럽 사람들은 러시아하고 적대 관계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죠. 그래서 유럽인들은 현재 군사적 영향권을 분리하는데 굉장히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그림을 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고 유럽의 안보나 안정과 평화 등에 대해서 광범위한 합의에 대해서 논해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평화유지군 같은 좀 터무니없는 것을 주장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이 매우 어리석은 논의인가 하면은 우크라이나는 지금 지킬 평화가 없습니다. 현재 전쟁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면 러시아가 나토 가까이 오지 마라고 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걸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푸틴은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고 전쟁을 일으켰고 푸틴이 제거하기를 원하는 근본 원인이 사실 저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위협을 하니까 이제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또 영국의 스타머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는데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에 군대 보내봐야 영국군이 별로 안 되니까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미국의 지원이라는 것도 잘 보면은 결국은 미국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러 가지 군사적 지원을 했지만은 우크라이나 군 굉장히 많은 군이 그냥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재래식 전력으로 미국이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이제 러시아를 이길 가능성이 없죠, 사실상. 그러니까 결국은 이기려면 핵무기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나온 겁니다. 말은 쉽게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지만 사실상 핵무기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주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주장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주장이고요. 미국 자체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미 지친 상태임을 굉장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걸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망상에 근거한 견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러시아가 엄청나게 침략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거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유럽에 땅 1인치라도 가겠다고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우리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의 수호자처럼 그리고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자기 국민들이 이제 러시아의 공격당을 막기 위해서 애국심을 이렇게 고양하고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 우크라이나 정권은 그리고 젤렌스키도 마찬가지로 글로벌리스트가 만든 그런 세력입니다. 사실상 소련 시절에 있을 때부터 우크라이나는 소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봉기라 할까요? 뭐 이런 내부 투쟁을 많이 했었습니다. 스테판 반데라가 대표적인데요. 여러 차례 했다가 심지어는 히틀러가 침략해 올 당시에 스테판 반데라가 나서서 대신 SS들하고 협력을 해서 대신 유태인을 학살하고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판 반데라 일당을 반데라이트라 하기도 하고 그 출신들이 지금도 계속 그걸 이어나가고 있는데 스테판 반데라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조지 소로스나 이런 사람들이 또 70대, 80대부터 계속 이렇게 자금을 주고 해서 인플루언서를 만들고 이렇게 오래 지원을 했다가 2004년도하고 2013년도에 이제 하나는 장미혁명, 하나는 이제 유로마이단 쿠데타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실제로 법 체계를 뒤엎는 그 시위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일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는 것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탄핵을 했는데 불법으로 탄핵했기 때문에 저게 이제 쿠데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위 사태의 발전이나 이런 것은 다른 데서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빅토리아 놀랜드라는 사람이 드미트리 야로시라는 거구 라이트 섹트 사람을 조정해가지고 물론 그 전에 세력을 다 만들었죠. 그래서 유로마이단 시위 때 굉장히 사망자를 만드는 유혈 사태를 조장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언론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슬슬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쿠데타가 일어난 날이 2014년 2월 23일인데 그 전에 한 19일 전에 이미 다음 총리를 누구 할 거냐 이런 것들을 통화하다가 누설돼가지고 이게 이제 이미 미국에서는 그 전에 저렇게 이제 이미 조작해서 한다는 것이 다 알려졌죠. 알려졌는데 저 사실이 언론에 널리 보도되지 않으니까 일부 사람들만 아는 그런 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는가 하니까 이제 미국이 중동의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들어갈 때 지하디스트를 키웁니다. CIA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특히 이제 스탄 나라들 이렇게 그런데 중앙아시아에 보면은 실업자도 많고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돈 주고 이제 키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리아도 가고 여러 군데 가는 그런 거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미국은 지난번 백악관 안보보장을 했던 제이크 설리번이 미국의 적인 알카이다 그러면은 9.11 테러를 일으킨 조직 아닙니까? 알카이다를 미국 편으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힐러리 클린턴한테 보고를 하고 했던 과정이 다 드러나가지고 이게 이제 다 알려졌죠. 그래서 CIA가 이렇게 적대 세력을 키우는 것과 같이 이제 우크라이나라는 큰 나라에도 이제 이런 네오나치 세력을 좀 키웠죠. 그리고 이제 나치의 후예들이 여러 나라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또 상당히 동조를 해서 그래서 네오나치라는 것은 거의 국제적인 조직입니다. 조직이라기보다 세력이라 하는 게 맞겠죠. 카나다에 가면은 정치권에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네오나치의 과거 나치의 손녀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고 독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 지금 여러 사람들이 본데라이언 이런 사람들도 다 할아버지가 나치였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독일 같은 데 나치 아니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력을 잡고 있죠. 이게 언론에 왜 잘 알려지지 않았는가 하면은 글로벌리스트가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음모론으로 이제 치부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머스크가 있는 다지라는 정부 기관에서 USAID의 자금을 거의 파괴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모든 게 드러났는데 여기서 서방 주류 언론의 자금 제공한 게 다 드러났습니다. 심지어는 BBC 이런 모든 언론에 제공하고요. 사람을 하나 어디 타임즈에 올레 인물 이런 거 하면서도 다 돈 주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게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언론이란 게 금권과 연결돼 있는 이런 것이고 글로벌리스트들이 특히 이제 금융자본들하고 연결된 글로벌리스트가 언론을 통제했던 게 다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최근에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특히 동부 유럽에 있는 이런 그 NGO 조직들에 대해서도 USAID가 자금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일제히 드러났는데 저도 몇 개 확인한 게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조직한테 자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밑바닥에서 움직이는데 실제로 젤렌스키가 실권자가 아닐 가능성조차도 있습니다. 예르막이라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실제로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저 사람은 회색의 추격인이라 이런 별명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실제로 젤렌스키가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당선되고 나서 취임한 지 일주일 만에 드미트리 예로시가 언론에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젤렌스키가 이제 어떤 나라를 배반하면은 자리가 위험할 뿐만 아니고 목숨도 위험하다 이런 것을 언론에 대문짝나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젤렌스키는 그냥 꼭두각시일 가능성이 되게 높죠. 실권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젤렌스키가 돈바스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공약으로 70%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이런 이렇게 빠지죠. 아마 그래서 젤렌스키는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는 인물이다 이런 주장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가정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제 설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백악관 스캔들 때문에 젤렌스키에 대한 비난 여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젤렌스키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제 파헤치기를 좀 시작하고 이게 언론들이 좀 실어나르고 하다 보니까 정체가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서방에서 좀 시작됐는데 로전 초기에는 젤렌스키를 영웅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통해서 각국의 지원도 유도하고 뭐 우리나라에도 와서 화상회의도 하고 부인이 오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부패 권력이고 지금 부패한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를 이제 손절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손절하게 되면 유럽의 어떤 후원자들에게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마냥 선량한 나라는 아니다. 그래서 네오나치가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2014년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거의 이 네오나치들은 그 러시아계나 소수계들에 대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굉장히 극도의 폭력을 하고 법도 지키지 않고 뭐 그런 내용들이 인터넷에 널려 있습니다. 찾아보시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사람이 드미트리 예로시고요. 여기도 보면은 이게 유로 마이단 시위 때인데 이게 이제 라이트 섹타라는 그 라이트 섹타의 그 단체 깃발이고요. 여기는 우크라이나 깃발이고 왼쪽에 보면은 이게 이제 빨간 까만색 이 깃발들이 반데라 스테판 반데라의 깃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거 스테판 반데라의 나치 행각에 대해서 나치와 동조한 행각을 계속 이어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 전부 이제 인종 차별주의자들이고 어째 보면은 자기 백인 인종 아닌 인종들에 대해서 굉장히 멸시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멸시하는 것은 이제 정교 사람들을 좀 멸시하고요.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은 약간 아시아계라고 생각하고 몽골의 피가 섞였다 그래가지고 멸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뭐 사실은 꼭두각시죠. 왜 그러니까 이제 저는 꼭두각시라고 어디 가서 유튜브에 설명한 적도 있는데요. 꼭두각시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잖아요. 실세들이 이제 네오나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데 누가 실제로 장악하고 있는지 그 내부 관계는 잘 알기 힘듭니다. 거의 비선 조직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13살인가 14살부터 청소년들을 캠프 활동을 하면서 인종 이런 것에 이제 그걸 합니다. 그의 유겐트 이런 거 비슷하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청소년기를 캠프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몸도 튼튼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쪽에 네오나치 구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뭔가 영혼을 이제 순수하게 만든다 이런 뭐 핑계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거치고 나면은 이제 네오나치 전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계속 이어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젤렌스키가 꼭두각시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전쟁 중에 있고 굉장히 전세가 밀려서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꼭 전투사령관 아니라도 총사령관 아니라도 이제 대통령이 실제로 뭔가 지원해줘야 될 게 많거든요. 나라의 자원 같은 걸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해야 될 상황이 되게 많는데 대부분 외국에 돌아다니고 있고 자기 혼자 이렇게 담화문 발표하고 이런 모양이 잡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은 우리 뭐 지자체단장이라든지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고위공직에 있는 분들이 뭐 외국에 순방하다가 조그만 수해가 나거나 조그만 재해가 나도 급급 귀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귀국하는 이유는 빨리 와서 사태를 수습하는데 최고 책임자가 있으면 사태 수습이 굉장히 빨라지고 그래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최고 권위가 없으면 권위가 좀 약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예산도 있어야 되고 지원 교정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힘들어서 하다 보면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고 책임자가 와서 하면은 이제 최고 책임자의 지시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되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걱정 없이 빨리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습을 빨리 하는 것이죠. 그럼 원리는 그렇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계속 밖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역할만 맡았다. 그걸 본래 외무장관한테 주도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제 연기력이나 어떤 그 어필이나 뭐 그런 걸만 하고 있는 거죠. 국내가 어째 돌아간지는 사실상 모를 수 있습니다. 와서 사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역할만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그 외에 뭐 특별히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모양을 보고 추정하는 것인데 그렇게 추정하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어떤 정치적 경력이 있는 것 자체도 아니고 갑자기
적이 이제 코미디언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하고 이제 백악관에서 스캔들이 일어났을 때도 보면은 굉장히 외교적으로도 미숙하죠. 그런 걸 보면은 훈련된 사람도 아니거든요. 어쨌든 뭐 그렇게 그런 근거로 이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요. 뭐 서방에 혹은 러시아나 유럽에 여러 가지 이제 이걸 분석하는 사람들이 꼭두실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좀 있어요. 압도적으로 많다기보다는 좀 있어요. 현재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푸틴이 원하는 것을 거의 모든 걸 들어주겠다는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니까 전쟁에 관한 푸틴이 거의 모든 카드를 다 가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는 푸틴이 승리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영토나 또 뭐 원하면은 푸틴이 가질 수 있고, 전쟁의 의도나 목적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다 이룰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쟁 상태에서 트럼프가 뭐를 해가지고 이걸 바꿀 수 있다면은 자기가 뭘 하겠지만 지금 바꿀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들어주고 다른 걸 얻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전장의 현실을 인정하고 좀 우크라이나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종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 네오나치들의 의미 없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물론 네오나치들이 시작했다기보다는 미국의 바이든 정권이 부추겼죠. 어쨌든 이 의미 있는 전쟁으로 엄청난 국가적인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인구가 뭐 엄청나게 많이 떠났죠. 그래가지고 뭐 지금 4,300만이었다가 지금은 거의 2,000만 명 초반대 2,100만, 2,200만 이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러시아 쪽으로 점령이 되기 때문에 그쪽 인구가 좀 있긴 하죠. 그리고 이제 100만 명 이상의 전사자가 발생했고요. 산업화가 쇠퇴가 되고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부패하고 가난한 사회로 퇴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토도 잃고 청장년 남자들이 없어가지고 미래가 없는 사회로 전락해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는 좀 나쁜 상태인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종전을 추진하고, 트럼프의 희망은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동결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돼서 최소한 시간을 들여서 종전을 추진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 수준은 지금 현재로는 라브로프라는 러시아의 외무장관은 자기가 외교관 생활을 45년짜리 노련한 외교관이고, 마르크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금 45일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준은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틀리더라도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 제안을 하고 하는 거 보면은, 물론 모든 제안이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는데 언론에 일부 보도되는 어떤 제안을 보면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강점은 트럼프 대통령 팀이 굉장히 기동력 있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이제 러시아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고 외교적으로 능란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미국이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잘 받아치주는 이런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휴전 협정, 이것은 잘 시작한 모양새입니다. 일단 미국이 우크라이나 목줄을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러시아는 또 이것에 대해서 디테일을 논의하자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 이 협정 자체가 쉽게 깨질 수 있는 거죠. 일단 뭐 예를 들어 막말로 하거나 이렇게 단순한 사람이 하면 그냥 깨질 상황인데, 노련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어떤 걸 던져도 항상 대화가 되고 협상이 되는 단계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실제적인 내용은 뭐 거부한 것 같지만은 형식상으로는 굉장히 잘 이어가는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교적으로 굉장히 잘 다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아까 그 그림에서 한번 보여줬듯이요. 일부에서 보여준 그림처럼 유럽은 우크라이나 같은 편이 있고 미국은 떨어져 있고 이런 상태로 과거가 좀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럽이 협상 테이블에 없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유럽은 지금 평화 제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화 제안을 가지고 있으면은 협상에 앉을 수 있죠. 그런데 평화안이 없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협상에 방해만 되는 것이죠. 지금 유럽이 하고 있는 것은 지상군을 파병하겠다, 의지연합이라 해서 coalition of willing 같은 이런 표현을 쓰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유럽이 들어와가지고 외부 간섭으로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평화 프로세스라는 게 지금 확고한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빌드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와가지고 유럽이 계속 저런 주장을 하면 안 되고, 유럽의 외교에서는 외교장관이라 볼 수 있죠. 그쪽에서는 이제 아예 뭐 푸틴은 범죄자니까 대화도 하지 않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해결 대신에 군사적인 갈등과 대립의 영속성만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협상에 참가할 수 없고요. 그리고 유럽이 이제 평화 제안을 내면은 참석할 수 있는데, 평화 제안을 좀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뭔가 하면은 리더십 자체가 부재합니다. 우리가 뭐 과거에 서유럽의 큰 나라들,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과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만 해도 우리가 봤을 때 대단한 나라였죠, 과거에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지도자들이 어린애 같은 상황입니다. 27명의 어린애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도 없고 서로 딴소리하고 있고, 그래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데
그래서 뭐 분열돼 있고 그래서 합의가 좀 곤란한 상태. 그 합의를 못 하니까 공통 분모가 뭔가 이때까지 있었던 군사적 대립만 계속 주장하는 것이죠. 그게 만족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합의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평화 제안을 내기가 지금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리더십도 전혀 없고 다 미니언들이라 그러고 우리가 루저들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상태라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유럽을 배제하고 러시아인들하고 직접 협상한 것은 굉장히 현명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유럽이 평화 제안을 가지고 오면 그때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협상 프로세스의 가장 큰 쟁점은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푸틴이 이번에 휴전 협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하기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서 이게 평화가 어떻게 정착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나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편리한 것을 장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평화 프로세스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휴전협정이란 좀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는데도 그걸 그냥 단칼에 거절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나서 디테일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최악의 경우는 트럼프와 젤렌스키처럼 이렇게 관계가 악화되는 그런 걸 일단 방지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대화를 이어나가는 걸로도 하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대미 관계가 굉장히 개선되면은 러시아는 미국하고 같이 지정학적이거나 경제적 협력 등 그런 그랜드 박앤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평화 프로세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게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물론 박앤을 추진하겠지만 이걸 성공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달래야 되는 입장에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걸거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미국 입장은 까매놓고 보면 과거에는 러시아의 대리전의 주체였다가 지금은 협상자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미국, 러시아 모두 우크라이나는 중심 이슈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핵심적인 이슈는 아닙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여유가 있는 상태고 멀리 내다보고 있고요. 미국이 나토와 함께 러시아를 약화시키려는 도구일 뿐이었고 우크라이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효과 자체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계속 사용할 수도 없을 것이고 푸틴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하나의 정상이지 병이 아니라고 봅니다. 병은 영속적인 안보 구조가 부재한 것이 병이다. 그래서 저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정상이 하나 나타난 거지.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결되어도 영속적인 안보 구조가 없으면 다른 곳에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생각을 보면은 꽤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삼키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러시아가 주장한 바도 없고 우크라이나를 정복하고 파리로 가려고 한다는 주장도 거짓이고 그리고 2022년도에 러우전을 하고 나서 한 달 만에 협상으로 바로 들어갔고요. 만약에 영토를 관심이 있었으면 협상하지 않고 바로 쳐들어갔겠죠. 그래서 뭐 그 말로 뭐 파리로도 가고 했겠지만은 바로 들어서 협상을 했고 그 협상안 자체가 그 영토를 다 우크라이나가 가지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계 사람들에 대해서 자율권과 자치권과 문화적 자율성 이런 걸 언어적 자율성 이런 걸 보장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나중에 전쟁을 하고 나서 이제 생겼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런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일단 할 수 없이 영토를 차지한다. 이렇게 이제 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러시아는 영토가 많기 때문에 영토 자체 그 자체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특히 이제 크림같이 크림반도는 그 우크라이나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물도 못 마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압박하고 단속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생존권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뭐 이런 걸 보급선이랄까 이걸 좀 보장하는 이런 쪽으로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법 자체가 너무 무질서하게 바뀌니까 이제 합병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저걸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이 3년 이상 내러티브 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를 하다 보니까 그 정치 지도자들이 전부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던 게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unprovoked 이제 도발도 안 했는데 자기가 침공했다는 식으로 저런 이야기를 쓰지 않으면은
공직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만연했던 그런 내러티브죠. 그러니까 그걸 3년 동안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자신의 내러티브에 취해가지고 방향 전환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저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그걸 믿게 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러시아에 대한 강렬한 정보 전쟁을 수행하는 뭐 그 와중에 거짓말에 취해가지고 현재 유럽 전체가 당황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푸틴은 다 침략자인 거예요. 젤렌스키도 입만 열면은 침략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유럽은 이제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략자인 푸틴하고 같은 편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자기네 머리 위로 미국하고 러시아가 거래한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형상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럽은 현재 이 상황을 처리할 준비가 안 된 상태고, 유럽의 각국의 국민들은 이제 러우 전쟁 때문에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고요. 뭐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주고 뭐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뭐 사업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죠. 나라도 힘들어지고. 근데 리더십들은 아직도 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런 것들이 협상 프로세스에 알게 모르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와가지고 뭐 말을 바꾸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것이죠. 지도자들이다 보니까. 1945년 2차 대전 종전 이후 유럽의 평화 안정은 전부 미국의 의지에서 유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는 미국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가 되지 않는데, 지금 트럼프가 들어서가지고 유럽하고 좀 분리하겠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은 프랑스는 계속 전쟁을 하고 해구산을 제공하겠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유럽에 미국 빠지고 나면 해구산, 핵무기는 프랑스하고 영국이 가지고 있는데, 영국의 핵무기는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만 어째 보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핵탄두 수가 얼마 되지도 않죠. 그런데 어쨌든 뭐 저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랑 같이 프랑스가 핵전쟁을 해서 생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독일도 핵무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 2년 전에 노드 스트림 파이프 폭파 때 독일 자기 돈으로 만든 건데 항의나 조사조차도 없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지금 소위 말해서 자주권이 말살돼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뭐 이게 자기 나라 자산이 망가졌으면 자기가 조사하고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입 닫고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이상한 나라가 돼 있죠.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 이제 유럽의 영향력도 감소하고 미국에 대한 영향력도 감소하고 이제 이후에 영국 경기가 상당히 나빠져 가지고 힘든 상태가 돼 있죠. 그리고 자신의 핵 억제 능력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여러 가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죠. EU의 외교수장인 카야 칼라스는 변호사 출신인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자 푸틴과 대화할 수 없다 이렇게 대화를 안 합니다. 외교관으로 빵점이죠. 뭐 변호사로서는 맞을지 모르지만은 외교라는 것이 대화고, 뭐 대화 상대가 엄청나게 훌륭한 성인이거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간주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범죄자일 수도 있고 대화 상대가 말도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외교는 항상 그 최악의 사람하고도 대화를 하는 것이 외교인데, 그 외교 수장이라는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 말들만 봐도 거의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 파악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유럽이 이상한 상태에 빠져 있다. 그래서 앞으로 유럽은 실용적일 필요가 있다. 자기들이 만든 내러티브 때문에 잘못된 교훈과 망상에 빠져 있고, 독일에 재무장을 하겠다 이런 것은 재무장을 하면 극도로 해로운 정책이거든요. 돈은 어디 있으며 이걸 가지고 위협이 있어야 되는데, 러시아라는 게 사실 위협이 아니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위협인데 이 위협을 만들어 대응하려고 하고 있죠. 러시아가 한 번도 독일을 쳐들어가겠다는 일은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과거에 고조선 영토였던 뭐 만주벌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계토항이 했던데 한번 가보자 이런 말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 실현 불가능한 건데도. 근데 러시아가 독일에 가려면 그 수준 이야기가 이런 방구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뭐 고조선 애착을 회복하자 이런 것도 거의 뭐 결이라 볼 수 없는, 그냥 그야말로 상상 속에 그냥 재미삼아 하는 이야기고, 우리의 정기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역사의식이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지 실제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건데, 뭐 저런 걸 가지고 지금 러시아라는 위협을 만들어서 그게 대응하겠다. 러시아 위협에 대응을 하면은 나라를 거의
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독일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은 그 무장하고 하는데 큰 문제인데 안 그래도 독일이 지금 살기 힘든데 자꾸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유럽 전체가 또 그 미국의 관세 협박도 받고 미국은 뭐 그린란드 이야기도 하고 파나마 이야기도 하고 이러니까 유럽이 약간 패닉 상태에 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경제 문제입니다. 독일이 이제 탈산업화가 돼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탈산업화가 된 게 첫 번째는 이제 대체 에너지 뭐 이런 걸 하면서 원전 없애버리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에너지 의존도가 좀 심각해진 데다가 러시아 석유하고 가스를 안 쓰게 되니까 이제 그야말로 기업들의 경쟁력이 되게 약화돼 버린 거죠. 그래서 공장을 뜯어서도 미국이나 이런 데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자동차 강국인데 미국의 올해 자동차 브랜드 이렇게 뭐 보지 않습니까? 그 25개 독일차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지난 몇 년간 투자를 못한 거죠. 사정이 나빠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알제리와 지금 갈등을 벌이고 있고요. 프랑스는 또 사헬 지역에서 점차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도 지금 상황이 좋은 건 아니고요. 지금 또 그 EU에서 이제 8천억을 투자하겠다 이러면서 군비를 투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판 유로피언 본드 이런 걸 발행하겠다 그러는데 저게 본드 발행하면은 그게 자기 발등 찍는 것이거든요. 경제에 돌아갈 돈을 저렇게 쓰는 것이죠. 그리고 나토의 책임 재조정이 예상됩니다. 현재는 유럽의 추가 기회에 따른 부담이 좀 있는 상태고요. 이것은 앞으로 계속될 사항입니다. 예, 미국은 나토의 역할을 재설정할 것으로 거의 선언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기본적인 기조는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면서 너무 피해를 입었다는 인식이 있고요. 미국이 30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전쟁을 하다 보니까 36조 달러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의 책임을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이걸 추진할 걸로 전망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나토에 있는 미국 외의 국가들의 자체 분담을 증가하고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역할을 조금 더 과거에 미국이 하던 역할을 나눠서 이전을 하고 그리고 나토의 그 나토 5조 그게 이제 아티클 5가 어쨌든 한 국가가 침략을 받으면 다른 국가가 다 가서 지원한다는 거의 의무에 가까운 조항인데 이걸 개정해서 그 침략을 받더라도 미국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바꿀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 나토 같이 있다가 이탈을 하게 되겠죠. 그런 큰 그림을 이제 길게 보면은 현재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분담금 증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GDP의 2%에서 5%까지 했는데 실제로 5% 분담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폴란드는 5%를 하고 있습니다. 러우전이 벌어지면서 급히 이제 폴란드에서 무기를 많이 줬거든요.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그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는 2% 선에 있는데 2%도 힘들어하고 2%못 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열심히 쪼아붙이면 한 3.5% 수준까지는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것도 뭐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나토를 계속 30년간 동진해 왔는데 이제 유로 마이단이나 돈바스 전쟁이나 러우 전쟁에 모두 이제 관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하나의 푸틴이 주장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의 동지는 미국이 이번 정권에서 멈출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토의 역할을 재설정할 것인데 이 재설정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역할 재설정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변수가 뭔지만 한번 따져보면 미국의 해구산 제공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미국이 나토에서 빠지게 되면서 역할 이전을 하게 되면 유럽에 있는 IRBM을 본토로 이전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푸틴이 사실 2021년 12월 17일 아까 말씀드린 최후 통첩에 관한 비슷한 조약 드래프트를 미국에 보냈었는데 거기에 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IRBM 본토로 가져가 쓸 데가 별로 없거든요. 미국이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캐나다, 멕시코에 쓸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게 이제 폐기가 되겠죠. 어쨌든 완전히 달라지는 개념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나토가 있는 1949년에 나토가 생겼으니까 76년간 나토 사령관은 미군이 했습니다. 미군 사성장군이 슈프림 코맨더라고 해서 했는데 저걸 유럽 사람으로 사령관을 바꿀 것이 하나의 변수가 되겠죠. 저 사항들이 지금 언급한 사항들이 변수라고 언급한 사항들이 전부 하나의 마일스톤이 될 겁니다. 그거 하나하나 하면서 갈 걸로 예상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토 5조는 독소조항이고 이거 자동 개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전쟁을 기피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저항을 좀
규정을 변경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저게 2014년부터 돈바스 전쟁부터 현재 러우전까지 나토가 대리전을 한 이유도 저겁니다. 직접 전쟁을 하면은 전체 나토하고 개입되기 때문에 어쨌든 무기만 대주고 이렇게 했는데 저 5조를 무력화하거나 제한적인 적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뭐 어떤 규정을 변경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